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온이 느껴지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인 듯합니다. 한낮에는 과일과 곡식들이 잘 익을 수 있도록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이 방송이 업로드되는 날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니 온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앉아 햇과일을 먹으며 들어주시면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은 가족 모두가 함께 듣기에 좋을 만한 곡으로 선곡해 보았습니다.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혹시 지난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코너를 예고한 적이 있었나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서프라이즈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첫 번째 코너는 그달에 읽었던 책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디지털 라운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태현 사서인데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최태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그러면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책은 곽아람 작가님의 공부의 위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저자가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강한 과목 중에서 학년별로 들었던 교양 과목을 위주로 목차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들었던 과목들이 하나의 소주제가 되는 구성도 독특했는데 전공 과목이 아닌 교양 과목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는 게 끌려서 이 책을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 공부의 위로에서 공부와 위로가 함께 쓰일 수 있는 단어라는 게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태연 사서님은 이 책을 읽고 어떠셨을까요? 저도 제목만 접했을 때는 공부가 어떻게 우리 삶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책을 끝까지 읽고 나니 젊은 시절에 무언가를 집중해서 배우는 데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살아가는 동안 삶의 자양분이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해서 현재 사서로 근무하고 있지만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정치외교학을 좋아해서 정외과 수업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태연 사서님은 대학교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 역시도 지혜 사서님과 같은 문헌정보학을 전공했습니다. 역시 그러셨구나. 그러면 태연 사서님은 전공 외에 들었던 교양 수업 중에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으실까요? 참고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외교학 수업으로 꽉꽉 채워서 듣느라 필수 교양 외에 들은 교양 수업이 거의 없거든요. 질문을 받고 돌이켜보니 저는 정말 다양하게 들었었네요. 철학, 이미지, 기호학, 생명공학, 수학 등 세상에 관해 궁금한 게 많아 얕고 넓게 들었습니다. 그러한 호기심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아하. 태연 사서님의 취향을 반영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자가 1학년 때 들은 교양 한문 수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9년 어느 날 출판인 몇몇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왜 판교라는 지명이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흔하게 쓰이는지 대화를 하다가 중국 옛글에서 관용적으로 판교가 친구를 만나는 곳으로도 쓰이기도 한다고 교양 한문 수업에서 배웠던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억이 정확한지가 미심쩍어서 집으로 돌아와 확인을 해보니 친구를 만나는 곳이 아니고 친구를 보내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교양 한문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서 판교에 관한 부분을 적으며 20년 전 선생님께 한문을 배운 것이 한문 공부를 한 마지막 기회였고
거의 잊어버렸으나 그래도 밑둥은 약간 남아 살아가는데 간혹 힘이 되곤 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강사님이었으면 되게 감동받았을 것 같은데요. 2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도 그때 배웠던 걸 잊지 않고 일상의 대화 속에서 이야기할 만큼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하면 가르친 보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태연 서선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자가 괜히 학부를 숨마쿰 라우데, 그러니까 최우등으로 졸업하신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심지어 졸업학점이 130학점인데 144학점을 이수하셨음에도 최우등이었다는 구절이 생각났거든요. 단순히 우수한 학점을 얻기 위해 그 순간에만 벼락치기처럼 공부를 한 뒤에 잊은 게 아니고 그 지식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현재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떠올려 봤는데 저 또한 오히려 전공보다 교양 수업이 더 즐거웠던지 기억도 더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공부의 위로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머릿속에 어슴풀에 남아있던 교양으로서의 판교가 그렇게 20년 만에 비로소 명징해졌다. 교양이란 원래 경작을 뜻하는 것이니 수년 전 뿌린 씨앗의 결실을 이제야 거두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교양서로 유명한 일본 출판사 이와나미 쇼텐의 로고는 밀레이 그림, 씨 뿌리는 사람인데 창립자 이와나미 시게오가 스스로를 씨 뿌리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 수업 덕에 판교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친구에 대해 생각했다. 삭막한 신도시라기보다 만남과 이별 사이에 있는 애틋함의 장소라 여겼다. 인문교양의 힘이란 남과 같은 것을 보면서도 뻔하지 않은 또 다른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닐까? 대학 교양 수업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단편적이라기에는 무척 체계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업을 통해 엄청난 지식을 쌓는 걸 기대할 수는 없다. 수업 시간에 습득한 것들은 젊은 날 잠깐 머릿속에 자리했다. 세월이 지나면 이내 사라져 버린다. 그렇지만 싹은 물 준 것을 결코 잊지 않고 무럭무럭 자란다고 했다. 식견이란 지식을 투입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추수 끝난 논에 남은 벼 그루터기 같은 흔적에서 돋아난다. 특히 마지막에 식견이란 지식을 투입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추수 끝난 논에 남은 벼 그루터기 같은 흔적에서 돋아난다. 이 문장이 위로로 와닿았는데요. 제가 여기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에 온 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여전히 전자기기들과 씨름하고 있고 사용법을 익혀도 뒤돌아서면 까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저의 성실함이 언젠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고 태연 서선님은 책의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을까요? 저는 저자가 2학년 때 들은 서양 미술사 입문 수업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새롭게 박힌 코너의 첫 번째 책으로 선정해야겠다고 정하게 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수업이 교양 강의였고 또 입문 수업이었기 때문에 깊이가 있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서양 미술사의 전반을 쭉 훑었기 때문에 이후 공부하는 데 주춧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춧돌이 된 이유가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암기 덕분이었다고 하거든요. 서양 미술사의 주요 이미지들의 제목, 연대, 특성을 달달 외웠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미술에 관한 책을 쓸 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암기시 교육, 주입식 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독특한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 사서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그 내용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읽으면서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서지만 신분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행정학 개론과 행정법 총론을 공부했었는데요. 당시에 암기 위주로 공부했었어요. 시험을 위해 공부해야 했기에 그랬을 수도 있겠으나 이해를 요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을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로 정하는지는 암기의 영역이지 이해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걸 왜 외워야 하나? 이런 걸 아는 게 업무 능력과 연관이 있나? 등의 불만을 가졌었는데 들어온 지 10년이 되어가는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하니 그때 외웠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어떤 법을 찾아봐야 하는지 등 그릇되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직 도서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지혜사서님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업무에 익숙해지고 나아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매뉴얼이나 사용법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도 결국은 암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위로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주입식 교육을 비판하며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아직 뇌가 굳어버리기 전이라 외우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할 때 암기로 지식을 주입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을 토양 삼아 창의성이라는 꽃이 자라날 수 있을까? 창의적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 끝에 합의된 기본적인 지식을 소화해 바닥을 잘 다진 다음 단계에서의 도약을 뜻하는 것이지 허공으로 무작정 날아오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창의성은 영화 속에서나 있다. 서양 미술사 입문 수업을 듣던 대학 2학년의 나는 작품의 맥락이며 역사적 의미 같은 걸 깊이 이해할 새도 없이 굶주린 새끼 짐승이 어미젖을 빨듯 무조건 외워버렸다. 그때의 나는 이런 암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냉소했지만 나이가 드니 삶의 어느 순간 옛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 작품이 이런 의미였겠구나 하고 이해되는 경험과 깨달음의 기쁨이 종종 찾아온다. 누군가는 암기를 절반의 알미라며 비웃지만 그 절반의 알미 시작되지 않으면 완전한 알미란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문학을 창의성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은 많다. 그렇지만 암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상황이 기이하다. 주입식 입시 교육에 모두들 진절머리가 나서일까? 아니면 토론식 서구 문화에 대한 열등감과 동경 때문일까? 창의성과 깊이에 대한 공허한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전에 주입식 교육부터 알차게 하며 단단히 털을 잡아 놓았으면 좋겠다. 소수의 천재를 제외한 우리 범인들에게 창의성과 깊이는 그 터 위에 세월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것일 테니 말이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지난달에 사서 추천 도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태연 사서님도 그렇고 순서가 돌아오면 서평을 쓰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읽도록 어떤 책의 추천글을 쓴다는 게 그렇게 썩 쉽거나 편한 과정은 아닌데 공부의 위로의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낡고 지루하다 해도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 인문학의 기본은 긴 텍스트를 읽어내는 훈련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책상 머리에 묵직하게 앉아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공부의 기본은 언제나 아날로그다. 대학에서의 마지막 수업이 그걸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 덕분에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책을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서평 담당 기자가 되면서 밥벌이로서의 책 읽기를 수년간 했다. 보통 한 주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일 때문에 읽는다. 얇은 책도 있고 두꺼운 책도 있다. 신문 서평은 기사 가치가 있는 책을 골라 쓰기 때문에 내 관심사인 책도 있고 아닌 책도 있다. 어떤 책이든 일이기 때문에 읽기 버겁다.
마감 전날인 목요일 저녁만 되면 나는 고난의 수렁에 빠진다. 그렇지만 왕도는 없다. 책상 앞에 앉아 꾸준하고 성실하게 책장을 넘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낯선 책과 앞면을 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포기하지 않고 읽어가면서 그 책의 언어에 익숙해지고 나면 어느 순간 제법 숙련된 서퍼가 파도에 자연스레 몸을 맡기듯 능숙하게 책상을 넘기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책을 장악한다는 것은 날뛰는 야수의 목덜미를 낚아채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틀어쥐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나를 책이라는 맹수를 길들일 수 있도록 정교하게 훈련시켰다.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음에도 오히려 직업이 되면서 부담스러워져서 피하고 싶을 때가 생겼는데 앞으로 도망치지 않고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께 다음 달에도 좋은 책을 소개해야겠다는 의지가 샘솟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태연사서님, 오늘 처음으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책 관련 얘기를 하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재밌었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방문하고 싶네요. 또 방문하고 싶다고 하시니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요. 다음 달에도 좋은 책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태연사서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네, 이번 화의 주제가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오늘 이야기한 책이 저희의 고단할 삶을 위로해주는 내용이기도 해서 건진아의 위로로 선곡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태연서서님이 선곡해 주신 권진아의 위로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코너는 지난달에 미리 안내했던 코너입니다. 바로 사연을 담은 마음 책방인데요. 한 분도 신청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운영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무려 3분이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 2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알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8월 25일까지 진행됐었던 스웨덴 국립미술관 컬렉션 전시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북유럽 그림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했던 책이 떠올라서 다시 읽어봤는데 저희 듣는 유튜브에 올려주신 사연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내용이 가득하더라고요. 바로 이 책입니다. 최혜진 작가님의 북유럽 그림이 건네는 말. 그림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책이 어떻게 고민을 안고 있는 사연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책은 그림 자체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기보다는 작가의 말을 발췌해서 읽어드리자면 이 책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기 착취와 정열을 헷갈려 곧잘 스스로를 소진시켰던 시간과 이별하는 이야기이다. 위계가 남긴 자국을 지워가는 이야기. 바깥을 힐끔거리며 시선을 거두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다가 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이야기. 실패에 대한 이야기. 불화하던 것을 향해 화해의 악수를 내미는 이야기이다. 결과적으로 당하는 자리에서 해석하는 자리로 건너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고 하거든요. 오늘 듣는 유튜브 주제가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사연을 올려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라온 순서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고요. 홈페이지 아이디가 AD로 시작하셔서 AD님이라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은데요. 직장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은 식어가고 삶도 지루한데요. 일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노는 것도 예전처럼 설레거나 재미가 없습니다. 저에게 슬럼프가 찾아온 걸까요?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혹 추천할 만한 책이 있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글에서 에이디님이 현재 번아웃 상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일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설레거나 재미가 있지 않다고 하셔서요. 한때 저도 일하다가 번아웃이 온 적이 있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네이버 오픈 사전에 나와 있는 번아웃 증후군의 정의는 어떤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저의 견해를 덧붙이자면 에이디님의 무의식의 영역에서 더 이상 무리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 수도 있다는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가 발현해서 어느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뜻에서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라 틀렸을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도서인 북유럽 그림이 건네는 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6의 제목이 구체적인 생의 감각은 살림으로부터 옵니다인데요. 업무에 지쳐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웬 살림이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살림과 친하지 않은 사람임을 밝히면서 챕터 6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에는 어린 시절부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며 살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집안일은 하고 싶은 일에 바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유럽 여성 작가 아나 안셰르의 부엌의 가정부라는 그림을 보는데 제목에서 그림 속 화자의 신분이 가정부라고 알려주고 있었음에도 그녀의 노동은 억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외의 다른 작품에서도 반복적인 집안일을 하는 여성들의 몸짓과 표정이 행복해 보여서 반발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유럽식 생활 방식인 휘게나 라곰인데요. 휘게는 덴마크어로 안락함을 뜻하고 라곰 역시 덴마크어로 소박함에 대한 예찬이라고 합니다. 소확행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과 의미가 맞닿아 있는데요. 저자는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 분모를 가꾸다라는 동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오직 나만 아는 공간, 일상의 반경과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를 가꾸겠다는 자세, 소박한 생의 감각을 아끼는 태도, 결국 살림하는 마음이 북유럽식의 행복을 만들어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지, 살림을 왜 해치워야 하는 존재로 바라봤는지 생각하다가 자신이 자기 착취 말고 자기 돌봄을 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책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를 돌아보면 그때 저는 무작정 소진시키고 매달릴 줄만 알았던 때 같아요. 감정이 조금이라도 희미해진다 싶으면 권태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때 제 몸, 머리, 마음은 써먹기 위한 무언가였을 뿐 스스로를 돌볼 줄 몰랐어요. 곧장 H가 물었다. 자신을 돌본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돌보는 거예요? 철렁. 명치계에서 뭔가가 떨어졌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H를 바라봤다. 타고난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소녀태를 벗지 못한 나보다 10살 어린아이 눈엔 분명 물기가 그득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울 순 없으니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쏟아지는 눈물을 꾹꾹 참고 있는 게 훤히 보였다. 일렁일렁 흔들림에 전염되었다. H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 듣지 않았는데도 중요한 이야기는 전부 다 들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목소리를 단단히 여미고 H에게 일러줬다. 밥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 걸로 골라 먹어요. 라면 같은 걸로 때우지 말고. 마음 서성대면서 새벽까지 깨어있지 말고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기분이 우울하면 마음이 힘들 때 집에 혼자 있지 말고 나가서 햇빛이라도 쬐어주세요. 술에 기대지 마시고요. 어떤 감정을 너무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에이, 그냥 잊어버릴래 하고 털어내려 노력하는 것. 그것도 나를 돌보는 거고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징징거리기도 해야 해요. 에이디님의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처방이 이 중 몇 가지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으니 햇볕이 좋은 날은 산책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조하지만 따사로운 기온이 에이디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활짝 펴지게 해주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아이디가 R5로 시작하셔서 로우님이라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번에 직장 이직을 해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고민이에요. 혼자서만 고민해서 답을 찾아 해결했었던 전 직장 업무와는 달리 새로운 직장 환경의 업무는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업무들이 많아서 저 혼자만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없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괜찮아질 것 같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제 상황을 나아지게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긴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근무 환경이 갑자기 많이 바뀌셔서 힘드시겠어요. 전 직장에서 혼자서만 고민하여 답을 찾아야 했던 환경도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도 첫 발령지에서 팀원들과 함께 근무하지 못하고 혼자만 다른 근무지에서 일을 했었는데 물론 팀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일을 하기는 했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화나 메신저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스스로 결정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로우님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전 직장의 근무 환경에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꽤 걸리셨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다른 환경에 적응하셔야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 도서인 북유럽 그림이 건네는 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5 경쟁과 위계를 지워요. 지금 내 안에서부터인데요. 부제가 스카겐, 근대 북유럽 화가들의 공동체입니다. 스카겐은 노르웨이 남해안과 덴마크 사이에 있는 스카게라크 해협, 스웨덴 서해안과 덴마크 사이에 있는 카테가트 해협, 이 두 바다가 서로 마주치는 변곡점에 위치한 작은 해변 마을이라고 합니다. 덴마크에 속해 있는데 수도 코펜하겐에서 버스로 약 9시간, 기차로도 7시간 정도 걸려서 찾아가기 쉽지 않은 위치인데요. 파리에서 공부를 마친 근대 북유럽 화가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근거지가 바로 스카겐이어서 저자는 고생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개별 국가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 뭐 빨리빨리 이런 건데 북유럽은 모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타느니 혼자 계단으로 가는 걸 선호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스카겐까지 오가는 동안 여러 명의 북유럽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스카겐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났던 여성은 심지어 저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고요. 북유럽 화가들의 작품 배경에 주로 등장하는 꼭지점 해변까지 걸어갔다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히치하이킹을 하게 되었는데 차를 태워줬던 여성 또한 미술 애호가라서 북유럽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도 저자에게 주게 됩니다. 책 75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 메르시어의 리스보행 야간열차에 이런 문장이 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잔인함과 자비심과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으로 가득한 감독. 스카겐에 있는 동안 우연은 내 여행의 진정한 감독이었다. 꼭지점 해변에서 차를 얻어 타고 숙소로 돌아와 인스타그램에 PS 크레위엘의 작품 스카겐 해변의 여름 저녁과 해변 사진을 올린 뒤 기절하듯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일기를 끼적이다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믿을 수 없는 댓글 하나가 달려 있었다. 아직 스카겐에 계신가요? 혹시 안셰르의 집 티켓이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 그 밖에 도움도 드리고 싶군요. 스카겐 박물관 공식 계정이 남긴 댓글이었다. 미술관 직원이 우연히 내 게시물을 발견하고 건넨 호의. 얼굴 모르는 담당자와 메시지를 몇 번 주고받은 뒤 아나 안셰르의 집 관람이 시작되는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최종 약속하고 아나 안셰르와 PS 크레위엘의 무덤이 있는 추모공원을 먼저 찾았다. 인스타그램에서 대화한 스카겐 박물관 직원은 약속대로 오전 10시에 아나 안셰르의 집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술관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제이콥은 아침 대바람부터 아나 안셰르 무덤에 다녀온 나를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며 스카겐 화가들에 대한 상세한 영문 자료와 본인의 명함을 건넸다. 반갑고 감격스러웠다. 수줍은 듯 그러나 자부심이 배어나는 목소리로 스카겐 화가들 자랑을 한참 하던 제이콥이 덧붙인 한마디. 고국에 돌아가서도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어안이 벙벙했다. 그저 끌림이 이끄는 대로 발을 뗐을 뿐인데 온 세계가 기다렸다는 듯 반응하며 문을 벌컥 열어주는 느낌. 힘껏 사랑하려 노력할 때 벌어지는 고요한 기적을 스카겐은 내게 선물해 주었다. 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면 필연적으로 로운님이 혼자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려는 방향이 틀어지거나 일정이 늦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속상하거나 답답한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로운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방향성을 찾게 되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연의 로운님을 맡기고 유연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여럿이 고민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 믿으면서요. 로운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두 번째 코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2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정진호 작가님의 그림책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인데요. 작가님은 청소 노동자들이 새벽 전용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는 뉴스를 보고 이 책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아무 일 없이 돌아가려면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기에 연쇄의 고리 같은 노동의 연결을 담담히 묘사하면서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노동과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 배송, 당일 배송에 상당히 의존하는 편이어서 이 책이 끌렸는데요.
우리의 소비 생활이 점점 더 간편해질수록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분들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는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끝나가는 여름이 아쉬워서 선곡해 보았습니다. 달담의 물빛 여름. 마지막 곡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